자, 오늘은 저번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전 너구리굴이야, 너구리굴. 담배를 이렇게 펴대면서 방송하니까 분위기 좋다. 그럼요. 그럼요. 머리도 ခေါ하고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원래 하는 방송이에요. 좋아요. 괜찮죠? 그래도 이상호 기자님이 한 1년 좀 전에 우리 저 메뚜기 뛸 때 한번 지하 골방 지하 골방 저는 태어나서 네. 그렇게 진짜 가까운 인터뷰를 한 적이 처음이에요. 인터뷰는 무릎이 딱 닿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이제 안가에 오셔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진짜요? 벙컨보다 훨씬 좋네요. 거기 뭐 반지하고 네. 여기 2층이잖아요. 볕도 들고 정말 좋습니다. 아늑하고 오늘 또 이상호 기자님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훈훈하게 오늘 굉장히 추운데 또 불구하고 이상호 기자님들 팬들이 또 독해요. 이런 날씨 장도는 뭐 그냥 그래. EJ에서 동원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 뭐 항상 이제 본방송 들어가기 시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하시죠 뭐. 뭐 그러시죠. 예. 자, 엊그제죠. 어제입니까? 그제는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몰카 시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몰카 시계를 산 거지. 뭐 때문에 이걸 샀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봄이 몰카 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목시계인데. 손목시계. 촬영도 되고 보이스 녹음도 되는. 그럼요. 그게 몰카지. 아니 시계가 필요하면 시계를 사면 되고 뭐 레코더가 필요하면 보이스 레코더가 필요하면 녹음기를 사면 되고 화면이 필요하면 캠코더 이런 거 사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몰카 샀으니까 도대체 청와대 제2부속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아니, 없죠. 스마트워치인 줄 알고 잘못 산 거 아니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 사실 몰카 전문가를 꼽으라면 제가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20년을 거의 출입처를 안 다니고 주로 잠복, 그다음에 이를테면 몰카성 취재를 카메라 출동부터 2580 사실은 이렇게까지 거의 20년 반평생을 몰카와 함께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MBC 기재실에 가면 몰카를 제작을 해요. 핸드백 몰카, 무슨 뭐 배낭 몰카, 저희가 같이 제작에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탐사 보도하는 기자나 아니면 흥신소, 그것도 합법은 아닙니다만,를 제외하고 저 몰카 또는 몰카 시계를 쓰는 사람은 한마디로 뭔가 구리거나 그렇지. 찝찝한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면 살 필요가 없죠. 그럼요. 그 방송국처럼 방송국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국정원에서 샀다 그럼 이해를 해. 국정원에서 국정원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지. 이해하지. 간첩 잡으려고. 이해해요. 근데 제2부속실에서 씨발 이걸 왜 사냐고. 방송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간첩이 있나 보다 거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국무총리의 해명입니다. 이 해명이 연설 비서관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녹음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거를 캠코더로 찍으면 되지. 그렇지.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하면 되지. 왜 그걸 시계를 사나? 연설 비서관이 몰카를 따고 싶었던 거야. 너무 멘트가 좋아서 대통령의 몰카를. 그래서 진짜 기록하고 싶었던 거지. 대통령 오타쿠요? 그 해명이 웃기니까 더 이제 크게 반발하는 건데요. 오죽하면 문화일보가 해명 웃긴다고 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웃기는 정부야. 제2부속실 명의로 샀거든? 그래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쓸 건데, 착오였다. 이명박 정부, 오해 정부 해가지고, 이 정부는 또 착오의 정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례 사건 터지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살짝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이 너무 미숙해.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러니까는 사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제2부속실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왜 헬스 트레이너 있었잖아요. 윤전추 행정관 3급 행정관님. 행정관님. 네네. 아니 그 양반이 원래 이제 밖에서 개인 트레이너 하시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분 아니야. 재벌 2세들. 그런 분이 특채로 청와대 상급으로 들어갔으면 누가 봐도 그 사람 하는 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청와대 민원 업무를 그 사람한테 시키려고 상급을 뽑았대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니까 국민을 이제 홍어 이렇게 조주로 하나. 아니, 근데. 진짜 욕 혹시 시원하게 한다. 그거 아니야? 그
담배값도 올리는 마당에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그 민원관으로 뽑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 사용할 수 있지, 쓸 수 있지. 그럼 그건 뭐 개인 사비로 해야 되는 건데. 장비야 뭐 청와대 할 수도 있고. 근데 변명을 있다고 했다는 게 여당에서 대통령의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대통령 건강한 게 좋죠. 솔직하게. 네. 그렇지. 내 운동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게 없어요. 모든 게 거짓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뭐 정윤의 문건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일단 부인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침묵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또 역공, 또 7인에 있다. 다른 거 있다. 끄집어내는 거지. 그렇죠. 이런 쌀데기 수법을 쓰는데. 그 덕분에 말이죠. 이번에 대한항공권도 그렇고 그 3급 윤전추 행정관도 그렇고 엄한 사람들이 또 이 타임에 돈을 벌어요. 강남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헬스기구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이거 당장 내일부터 네. 몰카 시계 네. 엄청나게 또 팔립니다. 그럼 창조경제요? 당연하지. 이거 아무래도 창조경제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이게 제주지검장 누구였지 그 양반? 김수창. 김수창 선생. 네. 그 김수창 왜 카메라 찍힌 거 보면 CCTV 찍힌 거 보면 시계를 갖고 있어. 여고생 따라갈 때 시계. 몰카 아닌가? 그 몰카 그 시계가 그건가? 그 시계가 이 시계. 아니 손목 시계를 왜 손에 잡고 여고생을 따라가냐고. 아니야 초재인 거 아니야? 자기 마음이 급하니까. 그 시계가 청와대에서도 이런 정도로 샀지 않나 싶긴다는데. 아니 김수창 씨 얘기 나온 김에 내가 3박 4일 동안 원주에 내려가서 강의하고 올라오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근데 어머니가 쓱 뭘 주시더라고. 봤더니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야. 어머니 이걸 왜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빨래하는데 허옇게 각질 떨어지라 이 노총각 새끼야. 그러면서 빨래하는. 그러니까 옷에 허옇게 각질이 묻어나온 거 보고 아유 우리 아들 다 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상한 오해를 할 뻔했잖아. 아니야. 빨래할 때 쓰라는 얘기가. 어머님께서 다른 정도로 줬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말 어머님은 참 절대 무한 사랑이십니다. 눈물겨워요. 진짜 눈물겨워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 청와대 제2부속실인데 사실 청와대 제2부속실이 그 전에 이제 했던 일을 보면 뭐 안 되냐 이게. 대통령 영부인의 의전 뭐 이런 거야. 그걸 담당하는 게 청와대 제2부속실인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어디 있어? 결혼을 안 했는데. 그치, 영부인이 없네. 그러니까 영남편도 없어. 영남편이 누구일 거다 이런 추측. 왜 그러세요? 초반부터.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권 초기에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아마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할 게 없는 거잖아. 일이 없는데. 근데 이걸 존속시키면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을 이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정호성 씨입니까? 하여튼 3인방 중 한 명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없애진 않겠다는 얘기지. 아니 더 이상한 짓 더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말이죠. 더더욱더 사조직화되는 거는. 여권 관계자들도 네. 한번 물어보면 청와대 이 부속실 뭐 하냐 모른다 그래.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일종의 무임소 장관이라고 칭하면서 그렇지. 거기서 또 다른 비선의 어떤 총책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의혹이 제기되고 아무것도 있는 몰라. 거죠. 예. 아니, 몰카 들어가고 헬스 장비 들어가고 뭔가 있는데. 아니 돈도 없대면서 나라에 돈도 없대면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 팡팡 쓰네 청와대는. 몰카하고 헬스 장비 하니까 왠지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것도. 방금 이상호 기자가 무임소 장관 얘기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무임소 장관이. 그러니까 무임소 장관이 옛날에 뭐 하는 일이었냐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야. 특별한 적이 없고 특별히 파트가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제2부속실이 과거의 무임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하는. 그래서 그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갖고 이 부속실에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민원 업무 한다 그랬거든. 누구의 민원을? 그러니까 청와대 민원 업무 한다 그랬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게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몰카 시계도 다른 데가 아니고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구매를 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고 지금 최민희 의원 같으면은 지금 뭐 권력 다툼이 청와대 내에 있는데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뭘 찍어가지고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 아까 이상호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국에서는 몰카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청와대 제2부속실이 이런 거 만드는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기춘이 형이 이 몰카 도청 이런 거에 예민해요. 그렇죠. 한번 뭐 박살날 뻔한 적이 있었지. 형이 예민하다니까. 복국 맛있지. 나는 사실 기춘이 형이 네. 그때 초음 복국 네. 드시다가 한 말씀 하신 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선거 질 뻔했다가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법을 만들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왜? 첫 번째 전과자잖아, 내가. 모든 것이 네. 기춘 대원군으로부터 말미암아 제가 오늘날 빨간 줄까지. 역사라는 게 참 이게 진짜 역사 돌고 중요합니다. 돌아요. 바로 네. 이재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네. 기천대원군 대원군이 별로 안 어울려. 사실 기천마마라고 그럴까? 아니요, 대원군은 딴 사람인 것 같아. 그래, 기춘대원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녹음하는 게 오늘 목요일 밤 8시에 하고 있는데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 네. 통진당 그 해산 청구 심판이 드디어 결정이 주문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되는 거죠. 날인데 그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 기춘대원군의 첫 작품이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춘대원군이 들어오자, 그러니까 그 전에 허태열 씨가 이제 비서실장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허태열이 비서실장 하나? 어쨌든 그랬는데. 언제적 허태열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근데 허태열이 물러난다 그래서 그래 물러나야 당연하지 않는데. 오 기춘이 들어왔어. 더 강하게 왔어. 근데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여야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근데 기춘대원군이 들어오자마자 첫 작품을 이석기 사태를 터뜨리면서 통진당을 때려버린 거야. 마치 준비라도 그렇죠? 했던 양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짜버린 거야. 그래서 아파. 그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거기 다 빠져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춘대원군이 의도한 대로 성공했잖아. 자, 성공했는데 완전 성공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내일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요 또 이상한 결과가 나면 지금 정윤회 문건이고 지랄이고 또 전부 다 이슈 빨려 들어가고 정윤회 건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년 구정 네. 민속의 날이라고 그러나요? 설날. 민속의 날 형님 구정하다가 민속의 날 바뀌었다가 이제 설날을 할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나이 먹어 보여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풍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80일 뭐지? 왠지 신정에 이틀을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한 달 이상 갑니다. 근데 문제는 변론 기일 최종적으로 마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없애고 말고를 결정하는데 한 달 만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또 열심히 또 거기에 매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건 저는 불을 보듯 빤하다. 이건 해산 명령이 내일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만약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거면 내일로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텀이 짧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니까 결정이니까 그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면 되는데 내일로 한 달 만에 바짝 당긴 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소요가 야기되는 예상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 상당히 명확해 보인다. 그러면서 정윤회의 이야기는 또 한 번 또 사라지겠죠. 또 하나의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네. 4대방이건 뭐건 이제 싹 넘어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레드썬 일산. 잊혀지게 되는 그리고 것이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산이 결정이 나면 통합진보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난리가 나면 그걸 또 이용하겠죠. 그렇죠. 이거 이재희 수법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항상 그 국민들과 국민들을 싸움시키거든. 그렇지. 그걸 또 반드시 이용할 거라고. 그런 마치 제 친구 김어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에 따르면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기 바로 전날 네.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있고 어떤 이재희성 소재가 터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음모론자라는 사실을 절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어준식 추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들끼리 싸움 붙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고 그런 이 짓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있는데 4월 그 시점에 이미 정윤회와 박지만의 갈등은 심화가 됐었고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말을 했어요. 올 12월까지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 딱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사실 동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 이상호 기자 말처럼 뭔가 수순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해산 심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유례없는 일이거든. 정당을 해산하는. 정당을 해산 국민들이 자기들이 심판을 사는 거 그거를 법무부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그럼 완전 무시하는 행동이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지금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일단은 지금 우리 정윤회 문건은 거의 찌라시로 결론을 검찰이 냈고, 문건 유출자만 처벌하는 거죠. 검찰이라고 주어를 대시면 안 되죠.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결론을 냈고 그걸 검찰이 다시 한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2번씩이나 이례적으로 내려서 그 검찰이 그대로 이제 받아쓰기 해서 수사를 한 건데 어명을 받들어서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문건 유출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숨진 최경희가 희생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정의하면서 몰아갔는데 저는 최경희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 별 큰 죄도 아닌데 왜 자살했을까 생각했거든. 왜냐 정문원이는 이거보다 더 큰 문건을 유출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았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요. 남북 정상회담을 유출했는데 더구나 그 중차대한 선거시. 그래서 이거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남북 간의 아주 기밀 문서를 대선이라고 하는 엄정한 시점에 터뜨린 거죠. 이런 거 게임이 안 되네요. 게임은 지금 이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며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건 정문원에 비교하면 아무런 죄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러면 스스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냐? 일단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서에도 썼지만은 억울하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당연히 어딘가에서 계속 경찰 쪽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실제 경찰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범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오랏줄에 묶여서 수갑을 지금 채웠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범죄인이 돼서 단절된 상태에서 그리고 더구나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면 일반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공포보다 크죠.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검찰이 저 같은 전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상 이렇게 오해받고 사니까.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각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검찰이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반드시 얘를 잡아넣겠다는 의지를 검찰이 보여준 거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위에 박경정도 채널 A하고 했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 더 얘기할 게 있다. 그러니까 폭로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못합니다. 이건 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겁나서.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더 한다니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장세동이는 안 그랬어? 박철원이는 안 그랬나? 다 마음속으로 폭로할 수 있지만 폭로한 박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이게 이를테면 대선 한 3개월 전이다. 그럼 할 수 있지. 그리고 야당이 완전히 이길 가능성이 90%야. 그리고 저쪽에서 카바 쳐줄 것 같고. 그렇지. 그러면 하지요. 근데 지금 3년이 남았고 더구나 이제 야당 하는 꼬락선이 보면 삽질만 문희상 같은 경우에 사실 내일 통진당 해산 명령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문희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빨리 그 대한항공과의 관계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야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상황. 그야말로 전혀 이거는 실드 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걸 그나마 실드 쳐주는 게 이희재랑 고발뉴스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오셔서 인터뷰라도 좀 하시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최경희가 그러니까 최경희 자살은 누군가 몰아갔다고 좀 봅니다. 몰아갔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그 대통령 호위 무사들이 약간의 자살 소동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사람 죽은 게 소동이야? 그러니까. 아니 세월호 우리 300명이 죽어도 눈도 교통사고 깜빡하지 않는 얘기하고. 사람들인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문건 유출보다는 정윤회 씨가 비선에 개입했냐 아니냐 이 여부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유진용 정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확실한 거거든. 아니 봐요. 이 대통령이 문체부 1개 국장 과장을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누군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얘기지. 안 그러면요. 대통령이 국장 과장 이름 몰라 어떻게 알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난 한 2, 3년 동안 네. 꾸준하게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잠깐 말씀하시죠. 잠깐 털까? 네.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의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로 돼 있죠. 네. 예. 삼성동성당. 예. 그죠? 예. 근데 공식적으로 그분이 종교 활동을 외부에 이렇게 활동을 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없죠. 못 봤어요. 저. 저도 못 본 것 같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천주교는 신자라고 할 거면 미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뭐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시즌마다 고백 성사도 봐야 되고. 그럼요. 예. 근데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EJ를 통해서도 뭐 저도 지난번에 최태민 특집에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또 글로 가는군요. 네. 말씀하시기 전에 하여튼 유준영 장관의 폭로가 뭐냐면 그것만 설명하도록 이어지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영 장관이 대통령이 불러서 갔단 말이지. 그렇지. 가니까 대통령이 수첩에서 수첩을 꺼내 보이면 문체부 소속의 국장과장 이름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자르라는 얘기거든.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누가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나쁜 문체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뭐 우리 방송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문체부 산하 승마협회 이야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최태민의 손녀지요? 네. 최태민이 나오는 최태민. 잘하란 말이야, 이거는.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아. 이 딸이 말을 타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지난 4월 달에 방송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이례적으로. 아니 씨야 말 타는데 왜 그걸 심판 조사를 경찰들이 해. 근데 그런 의혹 때문에 이제 승마협회가 문제가 있고 승마협회 윗선인 문체부를 건드린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체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승마협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자르라 그랬는데 문체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자르라고 말한 사람하고 양쪽 다 잘못이 있어서 두 개 다 잘못이 있다라고 올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거 자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진영 장관이 지금은 인사철도 아니고 다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니까 뭔 소리냐 지금 해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좌천이 됐는데 더구나 그 국장인가 하는 양반은 S 받은 사람이라며. S가 뭐예요? 평정에서. 평정 좋은 평정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웃시킨 거죠. 그러면 유준영 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고소고발 할 텐데. 요즘 툭하면 고소고발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고소고발 안 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런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뒤에서 대통령한테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이성균이 거죠. 조사를 하셨다. 그윽한 눈빛. 그 출발점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다 하는 거죠. 2년 전이었어요. 대선 전에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최태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대선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고. 왜 최태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 네. 심지어 이명박 당시 후보가 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붙었을 때 네. 네. 이명박이 마르고 닳도록 외친 게 있어요. 최태민 일가가 거지였는데 그 후보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무슨 뭐 초가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뭐 판잣집인가 뭐 후진데.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1,000억대 부자냐. 이거 차명 재산 아니냐 말이야. 응? 검찰 나서라. 이명박 캠프에서. 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명박 캠프에서 그랬어요. 응? 네. 자, 그러면 다시 5년 뒤에 네. 이제 대선 시작됐어. 그럼 이명박이 안 하더라도 야당에서 그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야당이 안 해. 안 해. 그래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네. 이회창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니. 그래서 제가 뛰어다녔어요. 고발 뉴스 때.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3천억이 더 불어난 거야. 야, 요즘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데 뭘로 했지? 어떻게 한 거지? 3천억이 더 불어났어요. 네. 최순실. 뭐 5층짜리, 7층짜리 막 이런 빌딩들, 뭐 빌라 19세대 이런 거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최순천이라고 아래. 그다음 또 위에 해서 그 세 자매가 각각 1,000억 원대 빌딩들이 다 있는 거야. 또 새롭게 저희가 추가로 밝혀냈어요. 이를테면 최순천 씨 바로 최순실의 아래 여동생인데 네. 청담 사거리에 가장 노른자 위에 시티은행이 있는 7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지하 2층. 총 9층. 그 건물이 1,4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 옥탑방 한 평도 못 사. 평당 2억이 넘어. 그러면 반 평도 못 사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을 저희가 3천억대 부동산을 추가로 밝혀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 한 1초 정도 고민되더라. 야, 1초. 보통은 내가 0.1초 만에 결정하는데 네. 그 취재를 딱 하고 대선이 일주일 남았는데 거의 100% 박근혜가 되겠더라고. 고민하겠냐 안 하겠냐 너 같으면. 아니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걸 내가 깔까 말까 해서 형님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근데 1초 고민하고 깠어. 뭐 인생 뭐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지 네. 뭐. 그래서 나는 정말 1초 동안 떨고 깠는데 응? 그 주민등록 등본 다 우리가 공개하고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올렸어요. 건물은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존재를 하는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근데 그게 12월 6일인가 그랬다? 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어느 언론도 단 한 줄도 우리 기사를 안 받아. 여태까지 2년 동안 계속 특종이야. 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전에 있던 1,000억대에서 한 4천억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최순실 일가가. 네.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왜 이 재산이 어떻게 축적이 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밝힌 게 뭐냐? 최순실 씨가 네. 당시 후보검증위원회에다 밝힌 게 내가 강남에 유치원을 해서 돈을 벌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 유치원 하면 한 4천억 버나? 그래서 또 자료를 뒤져봤어. 그랬더니 박근혜가 유경재단 이사장 당시에 아, 그렇죠. 최태민 죽기 전에 네. 최순실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유경재단을 좌지우지한다고 형제간에 알력이 나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을 때 예. 노조가 공격했던 게 바로 특정 유치원을 봐준다, 특혜준다. 아. 그거였어요. 유경재단에서. 그래서 그때 물러난 거야, 박근혜가. 네. 그 유치원 특혜를 4천억 원어치 줬는지 아니면 유치원을 해서 4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그건 핑계이고 네. 여하튼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더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네. 청와대 발표 도장 찍어주지 말고 이런 걸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최태민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시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 딸 관계죠. 아, 좋은 지적인데 최태민 씨는 6명의 와이프를 뒀어요. 어휴. 확인된 것만 자녀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미확인 자녀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총애한 그렇죠. 딸이에요. 5번째 부인이요. 5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5번째 딸. 이쁠 거야. 오 베이비. 오 베이비. 이 양반도 저 두한이 형처럼 짝수를 좋아하나? 짝수를 좋아해. 자, 그래서 최순실을 얼마나 총애했냐면 최태민. 최순실이 단국대학교 다닐 때 네. 영애 박근혜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때부터 단짝으로 지냈죠. 그렇죠. 근데 최순실을 총애한 이유가 있어. 최태민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하관이라든가 똑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어. 뭐냐면 현몽. 꿈을 통해서 미래 이야기를 하는. 최순실 씨가 이거는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취재해 왔어요. 아니 갑자기 아니 반점쟁이란 얘기네 그럼. 아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네. 자, 그럼 아버지 최태민의 능력이 어떤 자였냐? 그 박근혜랑 제일 처음 만난 계기가 바로 그 꿈 현몽 때였죠. 바로 그렇습니다.
1975년 당시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박근혜 양이 그 당시 20대 중반의 박근혜 양이 대단히 큰 고통에 휩싸였었겠죠. 아이, 그럼요. 인간적인 그 상실감이라는 건 정말 충분히 동정이 갑니다만 그때 당시에 태자마마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최태민은 여러 종교를 섭렵을 했죠. 그렇죠. 다 했어요. 다 했죠. 스님, 목사 뭐 다 했잖아. 근데 1975년 당시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밤마다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서 목매한 내 딸을 그네를 도와달라고 나타난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앞길을 열어줄 것인데 내 딸이 목매야. 그렇지. 그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김영국 자서전에 나와요. 김영국 자서전 뻥이겠냐고. 정보의 총책이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만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최태민은 태자마마였어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요. 그럼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서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서 그리고 신도로서의 관계가 발전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민은 아니다. 박근혜도 난 종교적인 관계로 만난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75년 이후에 이제 개종을 합니다. 최태민이. 아무래도 이제 태자마마가 자꾸 청와대 다니는 게 이상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야. 석성 과정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최태민 목사가 돼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박근혜 양과 당시에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벌이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걸 경계한 사람이 있었어. 박지만이었어. 박지만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통해서 박지만을 접촉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생각보다 박지만이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지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박지만이 조금 더 머리가 브라이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한테 잘한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뭐 잘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지만의 어린 눈으로 봤을 때 자기 누나가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휘둘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력 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썼잖아요. 편지까지 보냈죠. 네. 우리 누나가 탄원서. 그래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한 놈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그 정도를 탄원서 쓸 정도면 실제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규가 11.6 일어나기 3일 전에 올렸던 중정 보고서에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최태민의 지독한 여자 관계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중정 보고서. 변태도 그런 변태가 없더라고. 여러 장르를 여러 개 가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 리얼해서.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최태민. 그러니까 김재규도 사실상 최태민과 박근혜를 떼어놓으려고 그 보고서를 올렸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박통이 결국은 박근혜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눈밖에 나는 거예요, 김재규가. 김재규의 최후 변론에 보면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박통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통이 박근혜의 아버지를 쏜 데는 박근혜 자신의 최태민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입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아버지의 죽음에 박근혜가 무관치 않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가정사입니다만은 이런 가정사가 가정사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이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태자마마라고 해서 이른바 무당인 거죠. 자기가 현몽, 꿈을 통해서 남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 전형적인 무당들의 이른바 공수, 수법인데 이것을 가장 자기의 그런 심령의 DNA를 최순실이 잘 받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무나 센서티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2, 3년 동안 계속 진행하면서도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답니다. 박근혜한테. 내가 이런 꿈 꿨다고. 이거는 이 나라는 드디어 이제 드림 컨트리로 가는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팩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른바 한복 게이트 취임식 당일날
박근혜가 입은 꽃무늬 빨간 한복. 네, 빨간 한복. 그 한복을 최순실이 준비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취재를 했어요. 네. 2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복을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복을 입는데 그거를 한복을 골라줄 정도의 사이야. 어떤 사이겠어요? 그거는 원래 가족들이 사이? 와서 해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 모된 가족 이상인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번에 박근혜가 피습당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간호를 해준 게 최순실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들이 봤답니다. 그런데 한복을 챙겨줄 정도의 대소사에 개입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꿈 얘기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기사를 썼어. 뒷줄에다가 꿈 얘기. 네. 현몽이라고는 안 했지만 근데 아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 오죽하면 이희재에 와서 한다. 근데 그 한복집 주인이 아니라고 또 얘기했던 게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랑 TV조선에서 내 기사를 받았더라고. 고발뉴스라고 밝히고. 네. 그래도 소송하면 걸리긴 걸리는데 여하튼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맞아. 사실이 아니면은 고소해야지. 그렇지. 명예훼손을 톡하하는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취재한 거예요. 300만 원짜리면 꽤 고급이에요. 340만 원. 네, 꽤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하고 박근혜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된다. 누구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랑 그 남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한테 누구누구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정윤회는 지난 대선 이후에 전화 통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딸의 그야말로 이번에 2대 합격했다 그러죠. 네. 대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 부모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안이 터지니까 뭐 민정수석실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그거 폐쇄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 뭐 정윤회가 실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페이크야. 정윤회는 페이크고 진짜 실세는 최순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저도 알아. 아니,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정윤회 씨 딸이야. 이제 대학 갔다니까 갑자기 급 관심이 생기네. 왜? 미친 새끼가 저 새끼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구나. 아니 왜? 나 총각인데 왜? 그 로얄 패밀리로 가고 싶은 거야? 니도 현몽을 꿔서 접근해. 그래.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자. 근데 실제로 정윤회 씨는 집사였던 거예요. 집사. 지난번에 삼성동 집사할 때도 네. 그냥 그 집사가 온갖 디테일한 거, 뭐 쓰레기비, 청소비, 뭐 연료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집사였대요. 그 관리해주는 관리입니다. 실제로 정윤회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태민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최순실의 남편. 최순실의 남편. 이상하게 들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하도 이상한 나라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혼한 것도. 네. 그러니까 그 공개연하게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정윤회 씨는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부인이 버는 돈 받아 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왜 쳐다봐 이 새끼야. 그리고 실제로 이혼하면서도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이혼 변호사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네. 소개해드릴까요? 이혼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게 흔한 규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한 급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결국은 이혼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정윤회 씨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꿈을 꾸는 분이랑 같이 살려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너 어제 어디 갔었지?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훅 갑자기 왜 공감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정윤의 마음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탈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자꾸 자기가 실세라고 그러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해요. 어찌 보면 정윤회 씨는 그 마스터보 퍼펫 아니야 퍼펫. 그치. 뭐 앞에 정윤회 얘기하고 이렇게 난 40분 흘러갔네요. 뭐 이상호 기자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가세요. 아니 분량 나왔어? 아니 내가 빠지고 이상호 기자가 들어오셔야겠다.
예, 그러면은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본격적으로 이상한 기자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있어? 아이고 밀려가 지금 죽겠구만. 대박.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작년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오셨을 때는 뭐 기자를 지원한 계기부터 해서 어떻게 뭐 기자가 됐는지 뭐 홀딱 그런 과정. 벗었어요. 그렇죠? 슈퍼 탤런트 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뭐 해직 당했을 때 어떤 그런 과정들 쭉 얘기했었는데 그때 청취율이 무지하게 높았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래요? 높았어요.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또다시 홀딱 벗겠습니다. 네. 이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아마 법원 판결이 복직 판결이 났었을 때죠? 아, 그렇죠. 그 분위기 좋았습니다, 사실 그날 방송. 네. 뭐 어려움 속에서도 저 멀리 희망은 빛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복직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뭐 또 오랜만에 2심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2심 판결 직전에 MBC에서 니네 복직시키라고 1심에서 판결 나왔는데 니네 왜 안 따러? 라고 우리 변호사가 주장을 하니까 2심에서 질 것 같아.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 지목돼서. 그래서 살짝 복직을 시켰어요. 골라서. 그러니까 당시 6명인가요? 5명인가요? 6명. 뭐 이용마 기자부터 해가지고 나를 이용마 기자라고. 네,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뭐 6명이 복직이 돼서 201호라고 하는 MBC 정체불명의 사무실, 빈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니네 여기만 있어. 복직은 했지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2심에서 또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얘를 복직시켜줘도 자기네가 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잘랐어요, 저를. 에? 그 가능합니까? 법원에서 복직 판결 내렸는데 자르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이 없죠, 대한민국에선. 그래서 지금 MBC에서 2번 잘린 남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 다른 5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곧 판결이 있어요. 제가 한두 달 먼저 재판이 시작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MBC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지금 그 보도를 보면 한학수 PD, 그 황우석 사건 파헤쳤던 또 뭐 이완 PD 이런 분들이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MBC의 손실은 당연한 거고. 국가적으로는 손실인데 그분들이 취재를 하지 않는 게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 아주 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MBC에 2번째 잘려가지고 사실 좀 뭐 접촉이 별로 없어요. 괜히 또 MBC 근처 가면은 이상하게 좀 힘이 빠지더라. 그거 가깝잖아요, 지금. 가까운데 잘 안 가게 돼.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MBC 앞에다가 이렇게 땅 파갖고 수익 사업을 위해서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고 그러신 거죠. 아이고 참. MBC 대단하다.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014년 이제 연말이니까 원래 다들 뭐 결산을 하는데 미디어 어워드 부분별 10대 랭킹을 선정했는데 신뢰성, 공정성, 뭐 유용성 이렇게 해서 이 3개 분야에서 MBC가 한 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마 창사 이래 처음일 것 같은데 이런 짓거리를 MBC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막 올라가 있잖아. 그래 지금 보면 뭐 JTBC가 2개 부분에 1위 했고 또 YTN 이것도 YTN이 공정성을 1위 한 것도 참 이게 내가 지금 YTN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MBC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냐. 그런데 지금 MBC의 순애들이 이렇게 회사가 망가지는데도 그냥 뭐 때문에 그냥 보고 있을까요? 역시 정권의 어떤 줄대기, 정권 눈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자각을 못 해요. 이를테면 그 온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을 보던 돈이 됩니다.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사실 MBC를 편하게 얘기할 입장이 못 되는 게 MBC에 의해서 피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언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발언하면 그거 다 적어서 그걸 고소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팽목항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때 MBC가 얼토당토하는 뉴스를 계속 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된다. 그다음에 우리 일본 선진 국민들과 달리 우리 유족들이 하도 촐싹거려가지고 잠수사들 무리하게 배치했다가 사망했다. 뭐 이런 아주 악의적인 외국 보도를 남발해서 제가 그랬지요. 지금 보시는 MBC는 기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시용 기자들이 만드는 언론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또 문제가 됐겠네요.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뜸들이다가 이제 최근부터 불러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MBC는 그야말로 김재철 이후 그다음에 노조 파업을 구사들을 동원해서 제압한 이후에 신뢰도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명백하게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MBC 측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요. 알아도 상관없고. 거기 일하시는 PD분들 만나 뵈면 가끔 만나면 네. 얼굴 표정이 딱 그거예요. 에이, 그냥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월급이나 나오면 다닐래 이제. 그게 되게 사실 그 자조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건데 저도 이렇게 기자들 모임에 가면 기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모여. 근데 보통 8시부터 하면 보통 기자회를 하면 9시 반쯤에 다 성원이 돼요. 근데 8시에 갔는데 다 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와 있냐 그랬더니 다 비취재 부서에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원래 본업이 아닌. 네? 그러니까 편집부나 무슨 뭐 스케이트장 관리, 뭐 드라마 세트장 관리 이런 거 하니까 그냥 퇴근을 일찍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장점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요 취재나 보도 보직이 없어요, 지금. 옛날 우리가 보던 MBC 기자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 하는 얘기들이 파업도 몇 달을 해봤고, 뭐 게시판에도 글 올려봤고, 게시판에도 엠빙신이라고 글 썼던 사람이 지금 징계를 몇 달을 먹잖아요. 그거 하나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 40년대 거의 일제 패망 직전에 일제 치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도 못하고 그냥 술만 축내고 있더라고. 정말 안타까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구국의 마봉춘이라 불렸던 MBC였는데 그게 얼마 전이에요. 구국은 무슨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9시, 8시 이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 옮긴다고 잘 나오는 게 먼저 기본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뉴스데스크 보면요. 이건 뭐 뉴스인지 뭔지 진짜. 야, MBC 요즘 장난 아니야. 뭐 며칠 전에 아침 프로를 봤는데 그 허니버터칩인가? 그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그런 거 나오고 있던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뭐 운동을 많이 하면 진보니 뭐 있다고 얘기나 근육질이냐 뭐 말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나눠진다는 등. 한장하겠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정권이 바뀌면 MBC가 제자리로 갈까요? 저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언론 특히 공중파를 장악하고 싶어해요. 이를테면 박지원 씨가 옛날 DJ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때도 방송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사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든가 사장 선임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정권 바뀌면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합리성이 보장이 됐다는 것인데 모든 권력은 사실은 언론을 최대한 장악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유혹이 있고 또 입이 있어야 되니까. 또 실제 구성 YTN을 비롯해서 MBC, KBS 다 구성이 이제 또 여야로 하면은 여당이 훨씬 많으니까 박문진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이 있겠죠. 근데 최소한의 공정성을 전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사내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인력 풀에서 사장도 선임하고 보도국장도 뽑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저 사람은 정말 기자로서의 자질도 없을 뿐더러 당장 하루도 MBC에서 녹을 축내서 안 내는 그런 열애로 분류됐던 그런 종류의 인간들. 그런 양반들이 주요 포스트에 다 위에다가 사바사바만 잘하고. 아니 그것도 별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니까 사실 기자라는 거는 논펜이거든요. 톡 까놓고 별로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상식이니 하면 돼. 그런데 그나마 신조가 있잖아. 한 20%, 30%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권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정권은 저렇게 하고 다 줄타기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단 말이야.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런데 이 정권은 그 20, 30%의 기회주의조차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자기들한테 100% 충성할 사람들만 추리다 보니까 뉴스를 안 했던 사람들. 그리고 후배나 동료들부터 기자로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던 사람들. 껍데기들만 남아있단 말씀이시죠. 껍데기 정도가 아니죠. 껍데기는 그래도 어디 끓여서 죽이라도 끓이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MBC가 돌아와도 사람들이 신뢰가 회복이 될까요? 시간의 문제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또 그 정권 구미에 맞게 사람들이 편성될 거고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합리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거고 그러면은 또 옛날에 열심히 공정방송 투쟁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또 뒷전에 밀려요. 또 그나마 합리적인 풀에서 좀 더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지향이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또 선발이 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하여튼 지금 일선 기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건 윗대가리들이 문제니까 그렇죠. 거기만 바뀌면 일선 기자들은 제대로 찾아가겠죠. 그리고 그럼요. 또 윗대가리 얘기 나온 김에 요새 재철이 형 뭐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분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꼴찌로 떨어졌잖아요. 네. 대구 사천인가? 그 이후에 범민의 나날들을 보내시다가 다시 뮤지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또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옛날 또 관련된 분들이나. 또 이게 또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관련됐던 그분들과 다시 손을 잡고 이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일각에 따르면은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뮤지컬을 준비 중이다. 영화도 자빠졌는데 뮤지컬이라. 아니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MB에서 박근혜랑 말을 갈아타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전직 MBC 기자로서 MBC의 무한 발전을 충정 어린 마음에서. 그럼요. MBC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중파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의 품으로 우리가 되돌려서 유용하게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화는 무조건 딱 떠오르는 게 탐사, 보도 전문 기자. 몰카 전문 기자. 근데 갑자기 영화 감독, 연출자가 됐어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남의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계기는 일단은 팽목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팽목항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정말, 슬픈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다 보고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됐다고 보는데, 자,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내가 내려가서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언제입니까? 바로 터지고 나서입니까? 아니면은 기존 언론들이 이상한 보도를 하니까 나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한 이틀 정도는 저 그냥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우리 이 작가도 알겠지만 제가 딱 작년 요맘때 방송 준비하다가 졸도를 했잖아요. 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으셨어요. 뇌경색 판정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숨 쉬는 걸 동시에 못 하겠더라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가 방송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 받고 있다가 이제 한 3월쯤 돼서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살살 이제 고발뉴스 다시 나와서 이렇게 치닥거리하고 이제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게 딱 터진 거야. 4월 16일. 멍했어요, 멍. 그리고 설마 구조됐다 그러고 저 안이하게 너무나 지금은 반성하는데 안이하게 됐네 그럼. 그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안 했어요. 설마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일단 우리 고발뉴스 식구들한테 야 이거는 여기서 언론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더블백 싸라. 우리 일단 내려가 보자. 그래서 그냥 내려갔어요. 그냥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 보니까 언론이 다 거짓말했던 거야 그동안. 가사 보니까요. 네, 뭐 대대적인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뭐 정말 이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생존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 아예 손 놓고 있는 거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하는 척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 뇌경색이 이제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어눌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고통스러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뇌경색 환자는 잠을 자야 되는데 가면 잠을 못 자.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상황이 일단. 계속 뭐 새벽에 시신 실은 배가 들어오고 낮에는 계속 또 오보가 양산되고 하니까 오보를 다 정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트윗으로 계속 정정하고 저녁에 뉴스하고 트윗을 한 번 하면 RT가 2,000건, 3,000건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볼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이크를 잡고 한 일주일 만에 다운됐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말이 안 나와서. 근데 서혜성 교수가 고맙게 팽목항에 내려와 주셨는데 방송 전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지럽고. 그래서 그분 붙잡고 막 울었어요. 이게 너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황은 심각한데. 예. 그리고 이제 입원했어. 근데 이제 또 이제 다이빙벨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사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첩보까지 받았어요. 그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냥 다른 매체에서 하면은 그냥 이런 영화 같은 거 만들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취재하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이 방송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해도 이 진실을 안 알아봐 주니까 영화라도 만들어서 좀 시끄럽게 굴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뭐 제가 뭐 영화를 압니까? 그러니까 그 팽목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국민들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거는 완전 달랐다 그렇게 그렇죠. 했던 거 보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레기란 말을 하고 또 MBC나 KBS 기자들 기존 언론 기자들도 스스로도 반성도 하고 많으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과 달랐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또 고발뉴스에 굉장히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네, 또 그 피해자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뉴스 그때까지 팩트TV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생중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 언론 이외에 대한 언론에 굉장히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존 언론이 이 고발뉴스 팀을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되게 견제들을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뭐 공중파나 기성 매체들 보도를 정정하고 믿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MBC가 그걸 다 적어놨다가 뒤늦게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기축 방송이고 매체고 그걸 다 받아서 언론들이 쓰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관급 자료를 받아다가 그대로 써버리니까 사상 최대 수색. 그래서 물론 좋은 기사들도 간혹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뭐 환경도 이해는 갑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평생에 또 생방송 중에 욕도 하고 아우 샤우팅 아주 시원하게 나갔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까? 한번 다시 들어? 아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 안 돼. 다시 하면 안 되고 제가 그거 보자마자 바로 이제 문자를 날렸지. 형 너무 시원해요 샤우팅 이러는데 한동안 술자리에서 욕해보라고 시원했다고. 야 내가 세상에 또 그런 요청은 내가 처음 받아보더라고. 개인기화 되셨네요 거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호가 뜨려고 거기 그 자리에서 연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뜨려고 그랬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팽목항에 정치인들이라든가 일반 유명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죠. 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터질 듯한 눈물, 터질 듯한 엄청난 텐션, 긴장과 이게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팽목항은.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정몽준 아들 보세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 뭐 배우의 무슨 세력 정치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바로바로 아웃됐잖아요. 근데 라면 처먹다 걸리고. 네. 근데 거기서 생방송으로 멘트를 친다는 거는 정말 칼끝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고서도 우리는 다 살아있다라고 희망을 하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 만약에 사망자라고 하든가 뭐 유가족이라고 한다든가 그럼 그 순간 돌 날라오는 거예요. 물통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합뉴스 개새끼라고 발언한 게 유가족들 수백 명, 그다음에 정부 고위 관계자, 뭐 장관들, 그다음에 기자들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멘트를 하는데 거기서 연출을 하다가 뽀록 나면 죽는 거죠. 거기서 그냥 목숨 걸고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속 시원했다는 분도 계시고 언론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질이.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다. 네, 저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기자로서의 제 자신이 있었고 동시에 유가족들이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네, 생방송 중에. 그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이면서 동시에 기자여야만 해. 그러니까 그 자기 분열적인 그 두 가지 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도 뭐 썩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오래 계셨죠? 네, 오래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내려가서 그냥 숙소도 거기서 다 잡고 먹고 자고 하셨네. 어느 정도 계셨습니까? 토탈 한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간혹 목포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뭐 집회 행사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멀어요. 팽목항이. 네, 멉니다. 진짜 멉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기존 언론 같으면은 자본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고발뉴스 같으면은 시민들, 국민들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막을 쳤어요. 근데 천막이 바람에 날아갔어. 그 맨날 봤던 그 눈에 익던 그 천막. 네, 오렌지색 천막. 네. 거기서 이제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이제 편집실로 쓰고 그랬는데, 날아가고 나서 정말 진짜 이거 뭐 앉아있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프레스룸이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옆에 MBC, KBS 막 중계차 있는 틈인데, 걔들은 뭐 중계차에서 편하게 방송하는 거야. 완전히 기레기들은 편하게, 수십억 대.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또 고소당하시려고요? 고소미. 88번째다, 이번에 들어오고. 근데, 이런 걸로는 안 들어와요. EJ니까 또 들을지 모르겠다. 근데 걔들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우리가 그러면 중계차를 사자. 그래서 조그만 중고 이렇게 스타렉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하고 잠도 자고. 지상파 그런 큰 차는 아니고요. 스타렉스. 그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편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네. 자, 그럼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이빙벨 얘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또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말했던 거 뭐 압력 같은 이야기도 한번 다음 그러니까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우리 예전에 이제, 욕처방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욕처방이 아니고, 좀 칭찬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준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잠깐 이 작가랑 칭찬이랑 조금 거리가 좀 있네. 거리가 있지. 아 근데 얘는 칭찬할 만해. 근데 고2 때부터 우리 방송을 들었다 그래. 어머.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도 안 빼고 다 듣고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그랬대요. 제대로 들었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에 당당히 입학했다. 사학과에? 국사학과에. 그래서 이제 덕분이라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줘서. 효자다 효자. 그러니까 그 등록금도 싼데. 그럼요. 근데 이런 친구는 앞으로 50년은 안 바뀌어. 우리가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완성돼 있어. 안 바뀌고 이 친구가 또 결혼도 하고 애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안 바뀝니다. 아, 이제 큰일 했네. 아주 요만큼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10대 고등학생들, 그럼요. 대학생들 정말 우리가 챙겨야 돼요. 그럼요. 너무나 방임했어. 감사드리고 또 한 분 또 저한테 손편지 써주신 분이 계신데 군산에서 한 5시간 걸려서 오셨다 그래요. 안가에 와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지 몰랐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편지에 또 아주 소정에 또 그러나 마음을 가득 담은 금액을 또 저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내서 하는 거겠죠.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그분 기억나는 게요. 여기 안가에 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셔서 방송 듣는 내내 편지를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하죠, 내용이. 정말 고마운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저희 뭐 2박사 뭐 잘릴 각오하고 하는 거죠. 저 이 박사님 그 정대하 교수님께서 잘리셨더구만 결국에. 예. 한마디 하십시오. 유구무원입니다. 시한부야 모두가. 모두가 시합입니다. 근데 사실 정대하 교수 정도 되면 상지대에서 계속 투쟁을 앞으로 복직 투쟁도 하시겠지만 뭐 다른 데 갈 데 많으세요. 근데 우리 이 박사는 상지대에서 밀려나면 갈 데가 없어. 이거 하나 먹여 살려준다고 했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그리고, 아까 그, MBC 관련된 말씀, 이상호 기자께서도 하셨지만, 그, 해직 교수들이 복직투쟁에서 승소한 다음에, 네. 그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복직시키는 거를 뭐라 그러지? 그, 추천이 아니라 그, 권유하는 수준인가 봐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복직 못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사진들이 여전히 그 사람을 자른 사람이 이사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예회복만 해라. 그렇습니다. 대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그게 그런 이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학비리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죠. 지금 뭐 조연아가 저렇게 하는 것도 회사가 지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거 조연아 보세요. 한두 달 지나잖아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박창진 사무장 같은 분. 네네. 지금 외롭게 KBS의 뭐 언론 인터뷰를 응하고. 네, 인터뷰 나갔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저분이 앞으로 겪게 될. 그렇죠. 가시밭길. 회사 내에서. 안 봐도 제가 쭉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본인은 그 대한항공에 계속 남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 옆에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나온 김에 홍보 하나 해야겠다. 그 내가 한때 했던 지금 계속 방송 중인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에서 이번에 약간 개편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코너를 마련했대요. 조연아는 과연 왜 그럴까? 박근혜는 과연 왜 그럴까? 그걸 좀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다니까 뭐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광고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네. 상해 임시정부. 네. 지금 절찬리의 팟캐스트에서. 네, 아주 파워 있는 분과 네. 하고 계시죠.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위권 형성이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진짜 왜 안 올라가나 그랬는데 정말 들을 만한 팟캐스트 되게 많아졌어요. 그럼요. 투데지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바랬던 환경이에요. 사실. 그럼요. 그 안에서 네. 여러 컨텐츠들이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고 융합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고. 그래서 저는 뭐 10위권 아주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 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이제 아래쪽에만 배치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육제파 지식 노동자 김남훈 씨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국장. 네. 세 분이 사는 겁니까? 네, 케미칼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괜찮네요. 다. 근데 세 분 다 한덩치 하시는 분들. 그렇죠. 머리가 좀 큰 걸로 해서 야마를 잡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가 뭡니까?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네. 이건 뭐 EJ가 하면 되니까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뉴스의 인물을 업 앤 다운 뽑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뉴스 중에서 옥과 석을 또
가려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특종 하나씩 터뜨리고. 네. 상해 재밌겠다. 제목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럼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그렇죠. 그때랑 상해 똑같다. 임시정부처럼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빼앗긴 식민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정신으로 상해 임시정부처럼 우리가 언론의 부재 시대에 알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광복이 되면은 상암동 MBC를 출근하시는 겁니까? 또 밀려나겠지 뭘. 상암도 MBC 잘 지어놨더라고요. 완전 너무나 커가지고 문제예요. 그럼 여의도 MBC는 어떻게 하나?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된 걸로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깨알 같은 홍보 상해 임시정부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 재밌어요. 네. 자, 또 EJ에서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EJ 달력, EJ 소주컵, EJ 티셔츠, EJ 자동차 스티커 이렇게 세트 판매를 한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망하고 싶지 않거든. 얼만데? 이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팬카페 올렸을 때 500분이 예약을 해주셨대요. 500 많이 했네. 근데 지금 입금하신 분이 주문하신 분이 100명이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우리 500명 해갖고 500분 걸 주문했는데 100명만 사면 우리 400건 또 버려야 어떻게 할꼬 진짜. 걔네가 달력이요. 로고랑 다 찍혀있을 거야. 그럼 우리 사진도 우리 사진 때문에 안 살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구라 형이 몇 번 얘기했잖아. 3,000장 찍었는데 70장 팔았다고.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구라 형님의 쾌유를 빕니다. 저 팬카페 EJ 팬카페 또 EJ 조합카페 가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신청하시고 또 거기에서 온라인을 좀 약하다 신청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안 가요 오시면 또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좀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처방은 그럼 없는 거예요? 욕처방 없앤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건하고도 연계가 돼요. 그 이후로 희덕거릴 수 없다고. 다이빙벨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인가요? 이종인. 이종인 대표인가요? 김종인? 김종인은 너 김종인 너무 좋아해. 아니, 솔직히 김종인 하자고 했던 것만큼만 해도 박근혜 리스트가 망가지지 않았어. 이제가 김종인 너무 좋아해. 자, 이종인 대표 알파 기술 잠수공사. 이분하고 만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보고 처음 알았죠. 정말 의미 있는 영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을까? 어떻게 의미 있는 영화는 항상 재미없어야 되나? 재밌게 만들었네. 그렇게 봤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천안함 프로젝트에서 영화적인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 분이 그분이에요. 되게 말을 구수하고 재밌게 하더라고. 전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팽목항에 내려갔다가 JTBC에 나온 인터뷰를 봤어요. 다이빙벨이라는 게 필요하대. 그거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몰라요. 몰랐죠. 아직도 다이빙벨이 뭔지. 다들 비전문가니까. 다이빙벨에 대해서 모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근데 다이빙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바지선에서 그 침몰선 세월호까지 줄을 쫙 내려서 팽팽하게 묶어요. 네. 그걸 버팀줄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인을 먼저 만드는 그렇죠. 거죠. 이 라인은 조류에 강하죠. 네. 거기다가 다이빙벨을 꿰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빙벨이 진로를 이탈할 그거를 갖다 줄이는 거죠. 그렇죠. 조류가 아무리 세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와 무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m 이하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생존해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 안에 질소가 많이 녹아들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흔히 다이버들이 겪는 잠수병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잠수병이 뭐냐면 몸 안에 산소는 녹아요. 근데 질소는 축적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심해에서 숨을 쉬다가 갑자기 꺼내 올리면 질소가 30m 그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 있던 질소가 부풀어 오르겠죠. 몸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막히죠. 폐가 꽉 차죠. 그래서 뇌를 일종의 막죠. 감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압력이 달라지는 가운데 숨을 쉬면서 올라와야 돼요.
1시간 있었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를 천천히 꺼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루 이틀 생존해 있었다. 그런 사람은 갑자기 꺼내 올리면 사망합니다. 몸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근데 다이빙벨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게다가 또 물속에 계신 분들을 네. 이런 다이버 경험도 없으신 분들에게 장비를 아무리 좋은 걸 뭐 해주고 가르쳐준다 해도 그 나오는 공포를 갖다 쉽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크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잠수사들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2분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버팀줄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이분들도 잠수를 한 10분 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그냥 푹 올라오면 사망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뇌기증이라고 해서 질소가 가득 차서. 근데 버팀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잡고 천천히 엄청난 조류를 이겨가면서 붙잡고 있어야 돼. 이를테면 10m에서 한 2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5m에서 또 한 1분 있어야 돼. 네. 근데 거기 밑에서 잠수 훈련도 안 받은 애들이 어떻게 거기서 매달려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도 있고. 다이빙벨 없이 구조했다는 거는 구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이종인 씨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네. 차에다가 다이빙벨을 실어서 네. 평강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한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맨 처음에? 넣지도 못했죠. 네. 근데 언론에는 다 넣은 걸로 나왔어. 그리고 그래요? 실패한 걸로 나왔어. 오. JTBC도 투입했다고 보도했어요. 아니 그건 뭐 사실관계 확인인데 기자들이 단순 사실관계 다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단 거기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투입이라는 게 현장 투입이 아니라 그냥 거기 거점까지만 투입이 된 거네요. 거점까지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그럼 누가 못하게 한 겁니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럼 저 해경이랑 언딘이 못하게 했죠. 아이고. 그래서 해경이랑 언딘이 그 바지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옆에 딱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알파 바지선 조그맣거든. 네. 그 옆에 붙여도 티도 안 나요. 붙이고 작업하면 되는데 붙이면은 안 된다고. 로프가 잘라진다고. 그래서 붙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랬는데 JTBC는 다이빙벨을 투입했다. 뭐 언론들이 거의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리고 투입했는데 실패한 걸로 됐죠. 그러니까 이종인 대표가 자신의 사비를 들어가지고 1억 5천. 1억 5천. 아휴. 그만큼 돈을 들어가서 온 것은 정말 애들을 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100% 사실 신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자, 특히 탐사 기자들은 마지막까지 제보자와 의심병이 있지 또. 그렇죠. 그 텐션, 긴장을 늦추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마지막에 속으면. 근데 제가 송옥수 씨를 만났어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에요. 탤런트. 네. 그분을 만나고 상당히 제가 텐션을 누그러뜨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1억 5천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뭐 집에서 해결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쿨한 거야 이게. 1억 5천이면 진짜 1억 5천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평생 못 만져보는 얼마나 돈인데. 큰 돈인데요.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너무 쿨하면 또 의심스럽잖아 우리는. 그렇죠.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송옥숙 씨를 만나고 제가 약간 좀 마음이 풀렸어요. 3일 동안 네. 나한테 그렇게 쿨하게 얘기했죠. 3일 동안 애걸복걸하고 빌고 부작이 진짜로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잠 안 자고 막 술 먹고 막 땡깡 부리고 막 자기 죽을 거라고 그러고 막 저거 저렇게 하면 애들 다 죽는데 저 미친놈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송옥수 씨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자기 되게 사랑하더라고. 이종욱 이 대표를. 그래서 그냥 남편 살리는 셈 치고 자기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또 국민 성금 낸다고 생각하고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텐션이 누그러졌어요. 네,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그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 이상우 기자님은 그 언딘이랑 해경이 못 들어가게 했던 뭐 근본적 원인 이유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뻔한 거죠. 자기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하지만 조류가 너무 거세서 불가항력적으로 못 구한 거다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이빙벨을 넣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팀줄을 다이빙벨에 꿰어서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조류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구조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게 뻥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경과 언디는 뭘 했냐? 그렇죠. 가 되는 거죠. 그럼요. 더구나 해경은 단 한 번도 심해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집단이에요. 연못 구호. 그 사람들이 할 게 아니야. 해군이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군이 2번이나 명령 내렸잖아. 근데 좌절됐어요. 사건 초기에. 그렇다면 해경의 구조 실패, 그다음에 해군과 해경의 명령권의 충돌, 이런 문제가 직결되는 게 바로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의 구조 실패를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대단히 일반 사건같이 보이면서도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길을 쓰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왜 다빙벨 필요 없다. 외부 조력자를 막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거는 책임 회피 같고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도 있었어요. 유착이죠, 100%. 그 뭐 수의 계약한 것 자체가 그렇고 언딘도 내려와서조차도 자신들이 구조를 담당하게 될 줄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놈의 회사를 수의 계약 시켜준 거 자체가 문제인데 실제로 언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한마디로 현재까지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에어포켓이 정부는 뭐 에어포켓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내에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일 저녁까지도 기포, 공기가 너무나 많이 용출되고 있어서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기 주머니가 형성이 돼 있어서 배가 이렇게 뒤틀리면서 기울어질 때마다 계속 공기가 나온 거죠. 그럼 에어포켓이 요만큼만 있어도 숨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더구나 구명 재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떠서 숨 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보된 많은 사진 중에서 보면 침몰 이후에도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어서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살인한 거예요, 살인. 국가 살인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론이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된다 쪽으로 기울었어요. 네. 유가족들도 원했고 이제 아셨죠. 저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빙벨을 투입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공 실패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실패다. 저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뭐 자기 무슨 회사 이름 앞세우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가하면서 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상호 기자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그렇게 하는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데 사기꾼, 살인자 이런 여론 조작을 성공했죠. 실제로 다이빙벨이 처음에 현장에 접근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네. 이제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는 투입했는데 실패한 걸로 보도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조류 때문에 잠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조류와 무관한 걸 아는 거예요. 일부 유가족들이. 그래서 반발심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언딘에서 가짜 짝퉁 다이빙벨을 공수합니다. 강릉에서 가져왔죠. 다이빙벨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론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종인 건 아니고 지들이 그렇죠. 대학교에 있던 거였죠.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쓰던 감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머리만 살짝 가릴 수 있는 거예요. 폴리텍 대학. 폴리텍 대학 하니까 또 박근혜가 생각나네. 약간 저거는 저 머구리통 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훨씬 이게 다이빙벨은 그 내부의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까지 와야 이게 감압이 돼요. 체온 유지도 되고. 근데 머리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압 효과가 없는 것이고 조류와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추도 없어. 그런 거 하면 버팀줄에 꿰일 수 있는 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이름만? 그럼요. 이름만 다이빙벨이고 실제 그 다이빙벨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한 4천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폴리텍 대학에서. 근데 그게 어떤 물품인지 몰라서 그냥 컵이라고 써놨어. 근데 그거를 다이빙벨을 몰래 공수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살리려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뽀록 날까봐. 그거라도 갖다 놔야 된다.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있는 거야. 그걸 몰래 밀반입하려고 그랬는데
팽목항 바로 옆에 있는 항구예요. 예. 아침에 새벽 2시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가져다가 9시에 태웠어. 배에다. 예. 가려고 얹은 배에다가. 예. 근데 안 가는 거야 배가. 알고 보니까 스크류 위에 밧줄이 감긴 거야. 야. 난 애들이 잡았다고 생각해. 너무나 최태민식인가?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 발견된 거죠. 우리 대한매체 취재진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여하튼 그러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다이빙배를 이제 유가족들이 투입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인 씨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가족들, 기자들 다 승선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가족도 기자도 승선이 거부됐어. 그래서 이종인 씨만 갔어. 그래서 이종인 씨가 갔는데 접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이번에도. 근데 이미 언론에는 실패라고 막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일부 가족들이 야, 왜 접근 안 시켜줘? 다이빙배 왜 투입 안 해? 해서 두 분이 갔어요. 네. 두 분이 알파 바지선 위에 올라타고 나서야 한참 뒤에 새벽에 그러면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언딘 바지선 옆에다가 알파 바지선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난 거지. 못 붙이게. 네. 예. 언딘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붙이지도 못하고 쫓겨나왔어요. 또? 네. 두 번째도 쫓겨나왔어. 되지도 못하고. 근데 언론에서 이번에도 실패.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빙배는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 언론이 합심해서 이렇게 방해하고 실패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겨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마터도가 도는 거지. 유가족들 사이에. 쟤들이 계속 실패하고 구조 방해만 하고 있다. 이종인 씨는 이제 계속 몰리고 코너에. 세 번째 다시 갔어요. 세 번째 다시 갔는데 이제 유가족들은 선수부에 2학년 7반, 8반 아이들이 있던 큰 방이 있어요. 네. 거기는 제일 쉬운 데거든. 쑥 들어가면 되는데 잠수사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게 이게 잠수 하루 평균 해경의 잠수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수 시간이 20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10여 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게 몇 분밖에 안 되는 거야. 몇 분 동안 그 깊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빙벨이 다시 투입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경이 꼼수를 쓰는 거야. 분명히 선수부를 가기로 하고 갔는데 네. 자기네 작업을 선수부로 옮겨놓고 선미로 가라는 거야. 선미로. 선미로 가면은 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객실이 무너져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죠. 이미 그 에어포트도 많이 망신된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니들이 그 수색을 못한다면 가겠다 해서 선미로 계속 가려고 버팀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버팀줄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문이 안 나오는 거야. 뒷문이. 뒷문이 안 나오는 게 어떤 얘기? 하루 반나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 배 중간으로 가는 부표를 알려주고 거기가 선미라고 속인 거야. 그러니까 선미인 줄 알고 들어가니까 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뭐 또 세 번째 실패 보도가 나오고 난리가 났으니까.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급히 이제 서둘러서 작업하는 와중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공기 튜브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20분 만에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언론들 난리가 났지 실패했다고. 거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다시 공기 튜브 누가 잘랐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고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공기 튜브를 교체하고 다시 투입해서 2시간 가량 작업을 했죠. 2시간 동안 잠수를 하고 실제 선내에 들어가서 작업한 건 한 53분 정도 가서 거기가 이제 격벽이 다 무너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군과 해경이 진입 시도를 오랫동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밧줄들이 엉켜 있는 거야 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잘라서 제거하고 53분 만에 나온 거죠. 53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언딜에서 했던 구조활동을 비교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토탈 잠수 감압까지 해서 1시간 57분 동안 잠수를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 실패했다 그러고 이종인 씨 본인도 실패를 이야기한 것은 사찰이든 어쨌든 하나도 못했다는 거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그 감압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해경이 배를 들이받는 잠수 중인 배를 들이받았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위협, 그렇죠. 뭐 생명 위협인데 그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같이 목표는 해경이나 언딘이나 다 같잖아요. 사람 구하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위협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종인 대표가 스스로도 뭐 목숨이 별 느꼈다. 철수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가 잘못된 거죠. 해경이나 언딘이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전제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다이빙벨이 필요했는데 골든타임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플랜도 없었던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이빙벨이 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책임자가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대통령이 실패 책임을 져야 되느냐.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경이 못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해군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해군을 시키지 않은 지휘 책임은 대한민국에서 해군과 해경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자격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해경이 못하고 있어. 근데 못하고 있는 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이빙벨이 왔어. 자, 그러면 다이빙벨이 성공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 투입 이전부터 팽목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비판 반대 여론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차 때 그렇게 접근도 못하고 쫓겨나왔잖아요. 2차 때 되면서 이게 다이빙벨이 다시 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권력 핵심부에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24시간 인터넷을 모니터를 했거든요. 이른바 시발단이 등장합니다. 시발단이 다이빙벨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보수 기득권 매체를 중심으로 이종인과 다이빙벨을 공격하더니 2차 때 무렵에는 시발단이 등장해서 다이빙벨에 무슨 뭐 이종인 관련한 정치 배후 세력, 그다음에 무슨 뭐 좌빨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력한 정보통 2군데로부터 제보를 받아요. 이거 더 인덱스 깊이 연루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 정권은 사람 한두 명 죽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실제로 잠수사 2명 죽었죠. 정윤회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쥐고 있는 국가 공무원, 경찰관이 자살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어떤 위해가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 실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 살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종인 씨 거기서 배 작업 중에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개죽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한쪽으로부터 받은 얘기를 다른 정보 채널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이종인 씨가 2차에도 가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접근시키지 않고 새벽에 접근시키는 척했다 쫓겨낼 거다. 그래도 다시 들어가면 그땐 죽일 거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보대로 됐어요. 2차 때 접근 안 시키다가 새벽녘에 잠깐 접근시키는 것처럼